반갑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석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주 질문하셨던 FAQ에 대한 설명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설명 이후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저와 사업 실무 총괄인 임동윤 수석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설명할 인공지능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디지털 뉴딜과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함께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린 후 과제 선정 과정의 주요 변동사항을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 개선과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 정부는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5년까지 3,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9,559억 원 투자가 계획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2022년도는 35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으로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원하는 수요 기업에게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모집하여 공개하면 수요기업은 적합한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 시 3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 역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전체 예산 980억 원 예산으로 3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제 접수는 1월 24일까지이고 공급기업 모집은 이에 앞서 1월 14일까지 모집하니 일정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입니다. 지원 시 공급기업 매칭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기업은 매칭 신청서를 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통해 매칭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등을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22년 징액 예산을 활용하여 의료 분야에 대해 75개 내외 과제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다양한 신규 과제 참여 의도를 위해 전년도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올해 과제 신청이 불가능하며 수요기업 지원 대상을 의료법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개인병원의 경우 수요기업으로 개인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며 이 경우 의료분과와 일반분과 중 하나의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지원 분야는 의료행위 보조 서비스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병원 운영 효율화 세 가지 내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급기업 유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2년 4월부터 공급기업 풀 모집은 상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해당 내용은 추후 나이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21년 결과평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풀에 기업명과 기업 유형이 공개됩니다. 직전 연도 결과평가에서 한개 이상의 과제가 매우 미흡 또는 미흡을 받은 기업은 선정평가 시 해당 내용이 평가위원회에게 공개됩니다. 22년에는 공급기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개인정보는 작성이 불가합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기업 자격요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급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기업의 하나입니다. 또한 자체 AI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검토 후에 대기업도 공급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1년도 결과평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최대 15개까지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최대 5개까지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평가 시 매우 미흡 또는 미흡을 받은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 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급기업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아래의 경우에 하나여 지원이 가능하며 제출된 공급기업 등록서류 검토를 통해 공급기업으로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유하지 않은 분야일 경우. 둘째, 위의 분야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위의 분야에서 대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올해는 AI 솔루션 보유 사업자로 기술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참가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설된 참여 제한 사항입니다. 공급기업 풀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부정수급 및 부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4.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 경우. 5.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6.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해 법정관리, 휴업 상태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7. 최근 결산기준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8.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참가 시 평가 항목 및 혜택 내용입니다. 평가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전년과 달리 AI 솔루션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수요 및 공급기업에는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감점을 부여합니다.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은 10%를 부담하고 중소벤처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2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를 부담합니다. 현금 부담액의 경우에는 기업 유형 구분 없이 10%이지만 청년기업과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부담은 면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AI 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선정 과정 내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설된 과제 평가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합성 검토 이후 서류 평가 및 발표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 후 사업비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과 제출 서류 관련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2022년도는 의료분과 선정 과제 수가 75개 미달하는 경우 일반 과제 중 점수 순으로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추가 및 변경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22년은 전년도 별도 분리했던 단위 컴포넌트 관련 비용은 AI 솔루션비에 포함하고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AI 솔루션 기술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통장에 정부 출연금이 입금된 후에는 공급기업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요기업은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 사업비 인출 및 비용 집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해 입금하되 정부 출연금과 민간 현금 부담액의 합산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21년의 경우 3차에 걸쳐 지급되었으나 22년의 사업비 지급 차수 및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사업 진도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완료 전 수요기업은 과업 완료를 확인하는 결과보고서와 검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결과 보고서는 22년 11월에 사업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최종 평가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귀책 사유와 과제 상황에 따라 사업비 완수와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비 집행 증빙은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 성공을 위해 솔루션 라이선스 정책 수립과 테스트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업 기간 중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사업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업 참여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 성과 관리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이나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저하게 성과가 저조한 과제이거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이슈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투입을 통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점검하게 되며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인정 항목이 사용되었는지 실적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업비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증빙을 위한 급여 대장 준비 등 비용 실적 점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중간 점검과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수 성과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홍보책자나 언론 매체 홍보와 더불어 사업 종료 시 성과 조사와 만족도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확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벤처 캐피털들이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설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관련 내용입니다.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 및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고시, 지침 및 고시 해설, 가이드 및 자율점검 등 제반 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 또는 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및 기관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감형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 점검 조치 방안과 법률 검토 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기업은 수요 및 공급기업 모두 개인정보 보호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사업 중간 및 최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과제 정기 점검 시에는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 규정 이행과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미흡 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적합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 이슈 발생 시 사업 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제한기관 및 기업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실증 내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된 사업비 집행 관련 일반 의무사항입니다. 공급기업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이렇게 개설된 계좌에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선금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공급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요 공급기업 간 계약서, AI 솔루션 견적서, 라이선스 정책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AI 솔루션 라이선스 교육, AI 솔루션 테스트 교육,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제 진척 현황 및 비용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 점검, 현장 실사, 결과 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자체 시험 결과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 테스트 결과서에는 성능 목표, 학습 테스트 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 프레임워크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성과 재고를 위한 기업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사회적 가치과제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 보도, 홍보 영상, 성과 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으나 정부 지원금의 오남용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선량한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 중차대한 중대과제인 디지털 뉴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망실하는 손해외에도 형사처벌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투명한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바우처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행위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담합을 통해 허위비용이나 고액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밖에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민간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도 발생될 수 있으며 다른 공공사업의 결과물을 이용한 중복 청구나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 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에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의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경우 채권 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 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용도의 사업비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금액 규모에 따라 사용금액 기준 최대 150%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모안에서의 기재된 AI 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최대 5년의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요건이나 사업비 집행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므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현물 증빙이나 인건비 청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의 동일 산출물이나 동일 증빙서류, 반복 재사용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기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사업비 부정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이 병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사용 신고 접수는 국번 없이 1544-3816으로 전화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비 집행 오남용 방지를 위해 회계 규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담당 회계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비 관련 문의에 1대1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 수행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비가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정사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기업이 식별될 경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바우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종료 후 동영상 자료는 나이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 바우처 참여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사업 속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업 수행 중에서 자주 질문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한 FAQ 설명을 마찬가지 AI 아나운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 중 자주 질문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 자료는 인공지능 바우처 콜센터와 사업 담당자에게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형화하여 반복적 질의 및 답변에 따른 행정공수 경감과 인공지능 바우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부 사업이 처음인 다수 중소기업들에게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접수 질문은 공급기업 등록 전 솔루션이 미완성 중이나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도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솔루션 판매 실적 외에도 제품 카탈로그나 솔루션 설명서 등 인공지능 솔루션 확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공급기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카탈로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 중 현물 부담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수요기업의 현물 출자는 인건비를 의미하며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현물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사업기간 7개월이 짧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사업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본 사업은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의 솔루션을 수요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내외를 적정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연관 매출, 고용 창출 역시 사업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며 필요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성과 실적 요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사업 종료 이후 유지보수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공급기업의 무상 지원은 수요와 공급기업 간 결정할 사항이라 사업기간 외 지원은 자금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드웨어 제작이나 홍보비, 출장비, 회의비 등 다양한 용도로 바우처 비용 집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바우처 사업은 목적 자금으로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인정 항목만 지원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임차와 데이터 구매는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바우처와 데이터 바우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 바우처로 구축한 데이터 비용을 인공지능 바우처에서 이중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데이터 바우처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바우처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부 과제 전체 참여율의 합이 1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연봉 금액만큼만 인건비가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괄 책임자는 최소 1% 이상 참여해야 하며 물리적인 참여 인력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요기업이 부가세를 이체해야 하며 계약서와 견적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이 같은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발행 날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양사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적유는 지원사업명이 아닌 솔루션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도 필요 경비를 공급기업 허락이나 협조하에 사업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수요기업들도 있었는데 공급기업만 사업비 계좌에서 공급기업 회사 계좌로 인출이 가능하며 수요기업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혜택만 있을 뿐 사업비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 지원 항목인 인건비 청구와 관련해서 안내 드리자면 인건비는 수요기업 현물 출자이거나 공급기업의 AI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인건비로서 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 현황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은 인건비, 솔루션비, 기타 경비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발급하게 되며 수요기업은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급기업의 사업비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이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의무사항이며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비 항목으로는 세금 비용 집행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한 자금 계획을 반드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발급 형태와 사업비 사용 시 바우처 발행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 협약서 체결 시 바우처 증서를 문서로 발행할 예정이며 세금 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사용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절감되어 일부 정부 출연금을 반납하게 될 경우 민간부담금에 대한 환불이나 경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 현물은 경감될 수 있으나 현금은 민간부담금부터 선집행되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부 자문교수나 전문가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지와 하도급 용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 외부 자문에 따른 인건비의 경우에는 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증빙이 가능한 공급기업의 정규직이나 계약직 인건비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올해부터 하도급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미 제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서나 기업 간 합의된 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목표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향 조정 외에 인건비 등 인정 항목들은 나이파 승인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현장 점검 또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수정 계약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혹시 솔루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요기업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 제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원인 제공자의 귀책사항을 심의하여 사업비 환수나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표 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판정되는지에 대해서는 2022년 연말에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매우 미흡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귀책과 과제 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바우처가 디지털 뉴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업과 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동현 수석입니다. 저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실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질문해 주시면 시간이 되는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채팅창에서 질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고, 사실 질문 내용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선별해서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그 질문 사항들을 선별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거는 이제 과제수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공급기업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에 15개를 하라고 되어 있고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미흡 이하의 경우에는 5개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10개가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까지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고, 수요 기업의 경우에는 이 과제 전체를 통틀어서 1개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수요 기업 하나에 여러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기업 1번과 공급 기업 2번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공급기업 풀에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월달 추가 모집 기간에 등록을 완료를 하셔서 신청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수요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등록 풀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 문과가 별도로 지정돼서 75개의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200여 개의 과제를 저희가 선정하면서 분야를 크게 나누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경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의료 분야에서는 75개 과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해하실 사항은, 의료 분야는 수요기관이 반드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제는 의료 과제, 이제 의료 주제가 의료의 과제이지만 수요기업이 병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인 경우는 일반 분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인 경우만 의료 분야로 신청을 하시고, 수요기업이 병원이 아닌 일반 기업은 일반 분야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하여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수요기업이 의료분과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분과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기업은 의료분과와 일반 분과를 통틀어서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분과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의료분과에 지원을 하시고, 일반 기업인 과제가 의료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일반 분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공급기업은 의료분과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분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기업은 최대 이제 10개까지, 우수와 미흡을 이제 물론 우수기업과 미흡기업은 제한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10개의 과제를 신청한다고 하셨을 때, 공급기업 같은 경우는 5개는 과제는 의료분과에, 또 나머지 5개 과제는 일반분과에 신청 가능합니다. 총 10개를 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공급기업은. 다만 수요기업은 1개를 넘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1개면.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올해 좀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의료기관 관련돼 있는 질문이 있으셔서 이제 답변 드렸는데 수요 기업이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의료분과를 등록하기 때문에 이제 제출 서류에 저희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지만이 의료분과 쪽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이제 가점 관련된 사항들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 청년기업 지원책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 중 1인이 공고일 기준에서 만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수요의 0.5점, 공급의 0.5점, 그래서 총 1점을 배정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또 안 내시면은 청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시면은 저희가 가점을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해오면서 테스트 결과서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선정평가 시 0.5점의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부각할 수 있게 테스트 결과서를 좀 제출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신설되는 것 중에 감점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사항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해서 위반 이력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가 신설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수요 기업으로 들어올 경우는 의료기기 회사는 기업이겠죠. 기업은 일반 분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과에서 신청이 안 되고 일반 분과로 수요기관이 의료기기 회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설법인이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신설의 기준이 저희 사업의 사업 공고가 마감되는 날이 2022년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 마감되는 기간까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의 기준은 저희가 사업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설 법인이라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법인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사업자가 있으시면 빠르게 내년도 1월 24일 마감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을 신설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둘 중에 하나라도 법인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 과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이 이제 기준을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같이 하고자 컨소시엄에 같이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서로가 체크하고 또 본인 기업도 체크하고 해서 적합성 검토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직전 연도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5단계 평가를 하는데요. 매우 우수, 우수, 뭐 보통, 뭐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우수와 매우 우수, 이 우수와 매우 우수 기업은 저희가 공급기업 풀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I 관련돼 있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제 SI성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답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모델에 대해서는 고도화하는 작업이 저희 이제 솔루션에 관련돼 있는 아웃풋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웹화면이라든지 앱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자부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공급 기업은 수요 기업을 찾아야 되고요. 수요 기업은 공급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을 찾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급 기업 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1월 7일에 공급 기업 매칭을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매칭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1월 7일 이전에 공급 기업과 매칭을 신청을 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적당한 공급 기업의 리스트를 안내를 해드리고 매칭을 지원해드릴 뿐이지 자동적으로 1월 7일에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수요 기업을 찾지 못한 공급 기업과 공급 기업을 찾지 못한 수요 기업은 그 리스트 안에서 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1월 7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매칭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간, 매칭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1월 7일까지, 1월 7일 이후에는 저희가 매칭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또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오늘부터라도 또 수요 기업을 찾는데 또 공급 기업을 찾는데 애로가 있는 수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 신청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칭 신청서 등은 이제 양식이 저희가 공만에서에 공개하는 웹페이지에 첨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결과서 관련해서 수요 기업이 없는데 수요 기업이 있어야지 AI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제출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라도 AI 솔루션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해서 테스트 결과서를 좀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하시면 물론 가점이 없이 신청도 가능하지만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면 평가 시에 0.5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의 적정한 가격은 이제 저희가 솔루션비를 신청하는 이제 칸이 있는데요. 사업비 신청할 때 솔루션비의 적정한 가격은 자율적으로 하되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솔루션비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비용이 최대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이 넘는 솔루션은 솔루션비만 3억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솔루션비가 3억 이내인 경우는 뭐 다른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제 비용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적정한 솔루션 비용은 시장 가격입니다. 본인 회사에서 직접 판매했던 솔루션의 금액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과연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의료 분야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여러 과가 있죠. 뭐 내과, 소아과, 뭐 이비인후과 이렇게 과가 많이 있는데 동일한 병원에서 과별로 다른 사업의 내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은 의료기관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자 등록 번호의 수요기업 병원은 한 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병원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병원이 있죠. 서울에도 있고 또 지역에도 있고 뭐 일반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서울, 경기, 뭐 지방 이렇게 여러 그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원 하나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마 별도로 다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 한 개당 한 개의 과제만 신청하실 수 있다. 병원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복 과제에 대한 질문이 주셨어요. 예, 중복이 불가하다는데 어떤 내용이냐. 사실 공급기업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수요기업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수요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공공의 과제를 수행한 내용을 그대로 이 과제에다 제출하는 경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중복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이런 중복에 대한 접수를 받거나 또는 실제로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잠깐 저희가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고 또 지원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깝게 탈락되시는 경우 탑 5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다 작성해놓고 또 최악의 경우는 선정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단계에서도 이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요 질문 저희가 이제 더 준비할 텐데요. 그 5가지를 여러분께서 많이 이 중도에 탈락되시는 과제들을 5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그 여러분께서 유심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업자 선정될 때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협약 단계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두 두 기관 다 21년도 작년이죠. 올해죠, 올해. 21년도 결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21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적합성 검토에서는 21년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제외했고요. 적합성 검토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저희가 협약 단계에서 서류를 받을 건데 무엇을 받냐면 21년도 결산 기준 재무제표를 받을 겁니다. 언제 받느냐? 협약 시점이니까 4월 1일자 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21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로 받을 겁니다. 추가로 받았는데 둘 중에 한 개 기업이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는 협약이 취소가 됩니다. 선정이 취소가 되는 거죠. 어려운 단계를 밟아서 최종 협약 단계까지 왔지만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이라도 완전 자본 잠식으로 밝혀진 경우는 취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뭐 우리 회사 이상 없겠지 해서 신청하시고 뭐 하실 수 있지만 미리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 자본 잠식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미리 점검하셔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요기업이 두 개의 중복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일반 분과도 내고 또 뭐 그 의료 분과도 내실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과제를 내는 경우는 후순위 과제, 이 접수 번호 순으로 후순위의 과제들은 전부 자동 탈락이 됩니다. 수요기업은 결국은 한 개만 가능한데 매년 보면 뭐 2개, 3개 이렇게 중복해서 내셔요. 그런 경우는 첫 번째의 접수 번호 외에는 다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20년도와 21년도, 21년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죠. 저희가 사업이 작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희 과제에서 지원 받으셨던 수요기업,
그리고 올해 지원받으셨던 수요기업이 22년도에 또 신청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기업을 공급기업이 잘 보셔야 됩니다. 수요기업이 이게 이미 지원 받으셨던 기업인지 아닌지. 세 번째,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지 않은 과제 신청. 이 부분은 되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갑자기 공모 안내서를 보고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내년 1월 14일까지 마감하는 이 공급기업 풀 등록에 반드시 공급기업은 등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제재 중에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 기업이 제재 중에 있는가, 제재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예.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그 NTIS에서 본인 기업과 대표자 그리고 총괄 책임자 이름을 검색하면 제재 중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 미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가장 흔히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그 과제 신청 마감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하면 안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것을 많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시스템에 미리 들어오시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그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려고 하면 많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건 좋지만 사업 계획서가 다 완성된 다음에 시스템에 접속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쓰시면서 저희 시스템에 미리 들어오셔서 시스템에서 등록하셔야 되는 의무 사항들을 다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업로드해서 제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또 제출 버튼까지 누르셔야 되는데 마지막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신 사업들이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모든 이제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제출 버튼. 그래서 마지막 제출 버튼을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또 수정이 가능해요. 다음번에 또 제출 버튼 눌러도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수정이 가능할까요? 최종 우리가 접수 마감 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계속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제출, 작업을 하시면 저장 제출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5가지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단한 사항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수기업이 이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셨어요. 일단 우수기업은 전년도 과제에 대한 결과 평가가 이제 우수 과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우수 과제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미흡이나 매우 미흡 과제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는다면 이제 우수 기업으로 볼 수 있고 그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15개까지 공급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과제들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자격 요건의 제한에서는 제외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몇 가지 사항들 조금 더 보강 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 항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 인력들이 퇴사를 한꺼번에 하거나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과제가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술의 허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 허들을 좀 넘기 위해서 외부 아웃소싱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일부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서 AI 솔루션 기술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오용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아웃소싱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의 어떤 자문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나이파의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년 저희가 질문 받는 것 중에서 비영리 기관 등이 있어서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부가세 환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계획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대비로 바뀐 부분은 과제 신청 전까지 법인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까지 법인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점증적으로 유예 기간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법인 전환을 과제 신청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공급기업 풀 안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무관합니다. 네, 무관하고 다만 이제 과제를 선정되기 전까지만 과제 선정되기 전까지 즉 과제 신청 전까지는 법인 전환해야지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증액되고 이제 수요처의 선택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올해는 중견기업 또 그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소명의픽을 거쳐서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허용도 일단 제도적으로 오픈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료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기관 관련되어 있는 개설 신고증명서 또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분과에서 수요기업이 본인들의 수요기업이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다라는 거는 이 서류가 제출됐을 때만 인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75개 내외로 저희가 별도 분과로 증액 예산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 의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조 서비스라든지 또는 비의료이긴 하지만 건강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뭐 챗봇 같은 거죠. 건강검진 챗봇이나 뭐 VR 간호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병원 운영 효율화 관련된 예시가 될 텐데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만 뭐 의료기관이지 그것과 관련 없는 사항들 의료하고 관련 없는 사항들을 제안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예,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 사항이 있는데요. 개업 3년 미만의 법인회사가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저희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만 설립되면 되고요. 이 개업 3년 미만의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요. 3년 미만의 법인 기업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완전 자본 잠식이어도 저희가 그 부분은 보지 않고 그 부분은 통과를 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년이 안 된 기업은 완전 자본 잠식이라도 저희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매출이 중요한지 좀 문의를 하셨어요. 이 기업의 매출이 중요한가? 저희 그 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을 저희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서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평가 기준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요. 따라서 기업의 매출액이 평가 기준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참고 사항으로는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 기준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자본 잠식인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예, 그 20년도에 자본 잠식이었던 기업이 21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을 면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년도에 자본 잠식이 아니었는데 21년도에 자본 잠식이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죠. 결국은 저희가 보는 기준은 그냥 하나만 봅니다. 최근 연도 결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이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이죠. 최근 연도가 언제로 하느냐 21년도입니다. 올해죠. 올해 결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년도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AI 솔루션비가 이제 50% 이상을 이제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과제 솔루션비를 50% 이상 한다는 말은 공급기업은 현금 사업비만 있습니다. 공급기업은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가 있고요. 민간 수요기업이 민간 매칭하는 현금이 있는데요. 그 현금 부분을 합쳐서 그 공급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죠. 그 공급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중에서 50% 이상은 솔루션비로 AI 솔루션비로 책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사항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모 안내서에 평가 일정이라든가 뭐 발표는 언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내가 조금 정확하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정을 최대한 잡아서 확정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라도 평가 일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제가 대략적인 평가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4일에 접수 마감을 합니다. 접수 마감을 하면 바로 적합성 검토를 저희 나이파 내부에서 할 예정이고요. 적합성 검토가 이제 완료된 기업들 이제 서류 평가, 이제 서면 평가가 시작되는 주는 2월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2월 두 번째 주.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이제 공지는 이제 드리겠지만 서류 평가는 2월 두 번째 주에 한다. 그리고 서류 평가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서류 평가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은 2월 둘째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 둘째 주 금요일이 언제냐면요. 2월 11일입니다. 늦어도 저희 계획으로는 2월 11일 금요일까지는 서류 평가의 결과를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에 발표하려고 지금 이제 예정으로 삼아서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2월 둘째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서류 평가의 합격 여부를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 평가는 언제 하나요? 사실 그 서류 평가를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발표 평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준비 시간을 저희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 일정상. 그래서 일주일 정도 서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일주일 정도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발표 평가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셋째 주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까지 발표 평가가 시작되지 않을까. 셋째 주 말부터 넷째 주 정도까지. 그래서 발표 평가는 이제 서류 평가에 합격한 기업에게 이제 별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발표 평가 대상자는 물론 그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준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주의하실 사항은 발표 평가를 이제 서류 평가 통과되신 분에 한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지만 그 짧은 일주일 안에 발표 평가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발표 시간은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10분 내외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한 15분 내외. 그래서 한 개 과제가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25분 정도 될 예정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 또 정말 필요한 경우는 이 발표 10분짜리 발표를 그 시간에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또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는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 발표는 3월 첫째 주에 사업비 심의를 하고 3월 둘째 주에 최종 과제를 선정 과제를 발표하는, 그래서 3월 중에 협약을 준비해서 4월 첫 주에 협약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래도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확정이 되는 대로 또 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작년 과제하고 연계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수요 기업이 대학병원의 경우에 있다면 올해 신청을 못 하나요? 작년에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 병원만 중소기업 확인서가 제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학병원들 큰 병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에 수요과제에 뭘 납품을 했든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과제하고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뭘 지원했는지 올해 연계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용과 관련해서 AI 솔루션이 50% 이상에는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인정 항목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건비, 솔루션비, 그리고 개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뭐 클라우드 임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AI 솔루션 비용의 차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AI 솔루션 비용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게 한 두 단계로 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인정 항목에 맞게 제출했는지 사업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이제 3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저희 인정 항목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감액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제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심의를 통해서 비용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 및 견적 가이드를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교육하고 컨설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양식에 맞게 계약 견적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좀 채워가지고 계약서하고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결과 관련해서는 좀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공인인증기관이 있느냐, 별도 지정하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물론 이제 실력 있는 뭐 테스트 기업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저희가 인증기관을 통한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하지는 않지만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 적절한 내용인지를 매 단계 심의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테스트 결과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제 진행 중에 다 보완 요청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간단한 건데 이제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I 허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공만내서나 이런 내용들 보시면 URL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VOD로 뭐 복습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셨는데 유튜브 통해서 내일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집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보시고 싶으시겠지만 하루 정도만 좀 참아주시면 내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URL을 좀 알려드리면 그걸 통해서 나이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평가에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주관 기관이 수요 기업입니다. 저희 과제는 정부 과제가 주관 기관이 공급 기업인 경우도 많죠. 그러나 저희 과제는 수요 기업이 주관 기관이면서 수요 기업의 책임자가 곧 주관 기관의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 총괄 책임자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기업에도 책임자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명칭을 이제 공급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책임자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고, 수요기업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총괄 책임자께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질의응답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뭐 보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위원이 질문했을 때 수요기업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고 공급기업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뭐 신규로 개발된 솔루션 또 같은 경우는 뭐 솔루션비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 시장가가 형성되지 전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그 가격을 책정하셔야 되고, 자체 라이선스 정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 유사한
그 솔루션의 시장가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솔루션의 비용을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기업이 그 1월 24일 마지막까지 수요 기업을 찾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한가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아주 당연합니다. 저희 과제는 수요 기업이 혼자 들어올 수 없고 또 공급 기업이 혼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컨소시엄으로만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공급 기업이 혼자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수요 기업이 혼자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평가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적합성 검토해서 탈락이 됩니다. 특히나 신규 공급 기업을 찾을 때는 이미 등록돼 있는 공급 기업을 찾는 것은 뭐 좋죠. 예, 좋으나 새로운 공급 기업이 풀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공급 기업을 찾고자 하는 수요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제 마감 시간이 1월 24일 그때까지가 아니라 공급 기업이 등록을 마감해야 하는 1월 14일, 24일은 저희가 과제 마감일이지만 공급 기업 등록은 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등록되지 않은 기업을 부랴부랴 24일 안에 찾아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탈락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저희 과제가 최대로 신청하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이 정부 출연금은 금액은 최대 3억입니다. 그러나 최대 3억을 신청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또 뭐 2억 5천을 신청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또 뭐 2억을 신청하는 뭐 기업도 있습니다. 뭐 비율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협의하셔서 적정한 그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선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한 금액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 신청한 금액이 정부 지원금으로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 심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신청을 했는지 뭐 적게 신청한 기업은 저희가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이 신청했다고 너무 과대하게 신청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과제는 저희 사업비 심의 시간을 별도로 갖고 전문가와 이제 회계사가 함께 그 사업비 심의 시간을 갖고 그 신청한 금액보다 좀 하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저희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신청은 자율적으로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도 공급기업 제한이 없나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냥 공급기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10개 제한은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증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조금 엄격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료 분과를 결정하는 거에 좀 많은 혼동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수요 기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급 기업이 뭐 그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의료 분과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신청서를 낼 길이 없잖아요. 그 의료 기업 그 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의료기관 확인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5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 분과에도 과제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 의료 쪽으로 의료 분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분과에서는 의료 쪽은 내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공급기업으로 지정돼 있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신설 법인을 준비 중이시네요. 공급기업 신청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도 가능하니까 수정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한 2개 정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발표해도 되나요? 또는 기술은 뭐 공급 기업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수요 기업에서 왜 발표하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대 4로
이 과제는 AI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또 수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요 기업의 총괄 책임자가 책임감 있게 과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요 기업이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표 당일날 공급 기업이 배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수 기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나이파가 이거 무슨 등급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은 매우 우수, 어떤 기업은 우수, 보통, 뭐 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기업의 기술력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 어떤 기업이 우수나 미흡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라고 하는 것은 15개까지 지원 가능한 전년도에 과제를 훌륭하게 마친 그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우수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을 오픈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기업의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요 기업의 경쟁률이 곧 과제 전체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업은 한 개 과제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수요 기업이 들어왔느냐가 곧 몇 개의 과제가 신청이 됐느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요 기업의 경쟁률을 문의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과제 전체의 경쟁률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대 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200여 개의 200개의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올해는 350개의 과제를 선정합니다. 작년보다 뭐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이제 많이 뽑게 되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뭐 이제 작년에는 5대 1이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올해는 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다만 저희가 350개 중에 의료분과에서는 이제 의료분과라 하면 수요 기업이 병원, 의료기관인 경우만 말하죠. 그에서는 75개의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200개에서 올해 350개면 약 150개의 과제를 추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150개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되는 75개의 과제가 의료 분야로 지정이 됐고 일반 분야에서도 75개가 늘어났죠. 그래서 그 의료분과는 의료분과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일반 분과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75개의 선정하는 과제는 의료분과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제 또 일반 분과와 다를 수 있고 일반 분과는 저희가 275개를 뽑게 되겠죠. 그러면 350개 중에 이제 75개가 의료분과이기 때문에 275개의 과제를 일반 분과에서 뽑는데 일반 분과는 일반 분과끼리만 경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의료분과와 일반 분과가 별도의 경쟁률이 나오겠죠. 경쟁률이 다르겠죠.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접수를 이제 받아봐야 알겠지만 별도로 진행이 된다. 그 부분 이제 안내드리고 의료분과와 일반 분과가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실 때 보면 4개의 기술 분류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기술 분야가 뭐 언어지능, 뭐 시각지능, 이렇게 뭐 영상지능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는 그 분야가 나눈 분야는 별도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분과는 의료분과 전체에서 일반 분과는 기술 분야를 어떤 기술을 신청하셨든 상관없이 전체가 경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인건비 말씀하셨는데요. 수요기업은 인건비를 쓸 수 없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죠. 수요기업은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 수요기업은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 이제 현금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민간 부담 현금을 부담하셔야 되고, 그 부담하신 수요기업이 부담하신 민간 부담금 현금은 공급기업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수요기업은 현금을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다. 공급기업은 우리 과제에서 책정되는 현금 사업비, 민간 현금이든 정부 현금이든 현금 사업비만 쓰는 기관이 공급기관, 참여기관이고요. 그 현금을 전혀 쓸 수 없는 기업은 수요기업, 주관기관이죠. 그러나 주관기관인 수요기업은 현물을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돼 있죠. 그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현물은 인건비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기업의 뭐 인력들 이게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만큼의 민간 부담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현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건비를 쓸 수 있나요? 수요기업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뭐 쓸 수는 있지만 현물로만 쓰실 수 있고 현금은 쓰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수요기업이 작년에 들어왔던 기업은 못 들어오는 건가요? 수요기업이?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들어온 수요기업이 못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수요기업으로 한 번이라도 저희의 지원을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고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수요기업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 AI 바우처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수요기업 단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수요기업에 이제 그 한 번 지원 받았던 수요기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수요기업은 이제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 공급기업은 아니죠. 공급기업은 이제 매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과제도 이제 10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정책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안내서를 잘 보셔야 되고 그 해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요기업이 인건비 등 필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 현물에 대한 부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가의 AI 솔루션 비용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 허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기업 자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경비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은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어 있는 솔루션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과제에 등록하려고 하는 솔루션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급기업 풀의 솔루션 내용을 갱신해 주시고 과제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제 신청 시에는 자격을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기업 풀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긴 하나 공급기업 풀 안에 솔루션 내용에 대해 수정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공급기업의 기술이 AI 기술이 아니지만 메타버스, 뭐 AR, VR, 홀로그램 뭐 이런 기술이 있다는데 이제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업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AI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그 지적 활동들을 어떤 형태로라도 구현하게 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룰 베이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저희 AI 바우처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AI 기술이 적용돼야지만이 AI 솔루션이라고 보는 것이고 AI 솔루션이 제공돼야지만이
AI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과제 선정됐는데 해지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라는 거예요. 몇 가지 뭐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사업 계획서상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해놓은 거예요. 또는 공급 기업에서 알아서 이제 쓴 거죠. 이제 막상 필요한 거를 좀 하려다 보니까 구현 범위가 이제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야 될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좀 스코프를 정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게 분쟁이 생기거나 싸움이 나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공급 기업에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핵심 개발자들이 한꺼번에 나가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 과제 수행 자체에 인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이 기대 수준이 뭐 높은데 또는 약간 모호한데 공급 기업이 제공해 주는 솔루션이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눈높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쓸 수가 없다 이건. 그래서 검수 단계에서 불만족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지만 이제 수요 기업이 경영 사정이 안 좋아서 AI 사업으로 사업 그 진출을 좀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는데 대체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구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또 공급 기업의 솔루션에 대해서 수요 기업이 좀 관심을 가지고 검증해 보시는 물론 뭐 저희 나이파가 공급 기업 추천도 해드리긴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수요 기업들이 공급 기업과 이제 자율 매칭을 해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냥 홈페이지만 살짝 보시고 그냥 그 과제를 제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데모도 좀 보시고 기술적인 내용도 설명을 좀 들으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급 기업이 사실은 현금 인건비를 쓰실 수 있죠. 공급 기업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일까요? 그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AI 솔루션비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전체 공급 기업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도 최대가 50%이다. 솔루션비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인건비는 50% 이하여야겠죠. 다만 공급 기업의 인건비 계상할 때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전문 연구 사업자 등 뭐 특수 공급 기업인 경우는 인건비를 좀 100%를 초과해서 좀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 인건비는 정부에서 받는 정부 각 부처 또는 타 사업에서 받는 인건비 전체 또는 우리 기업에서 받는 인건비 연봉 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과제에서 이미 어떤 한 개인이 직원이 참여연구원이 50%를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 사업에서 최대로 신청하실 수 있는 금액은 5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뭐 특수한 뭐 기업이든 전문 연구 사업자든 그런 기준은 전혀 없고 인건비 계상은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걸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공모 안내서를 조금 한번 이제 보시고 추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업은 뭐 현물 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현금은 뭐 그냥 3억 기준으로 볼 때 3억이라는 사업비를 신청한다고 볼 때 약 750만 원 정도의 현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금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공모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수요 기업은 저희 과제를 하면서 이제
한 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요 기업으로 제가 한번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수요 기업은 저는 이제 공급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해서 공급 기업 풀에 등록하고 저는 이제 공급 기업으로 좀 등록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다만 수요 기업으로서 한번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이제 공급 기업 풀에 등록이 돼야 되고 공급 기업 풀에서 공급 기업으로서 신청할 때는 수요 기업으로서의 자격은 이제 상실되는 거라서 어떤 한 기업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으로 동시에 신청하시면 탈락입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그럼 공급 기업은 수요 기업으로 변신이 가능한가? 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구매를 통해 구입한 데이터는 본과제 이후에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자율로 결정하실 사항이죠. 지금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중복해서 그 정부 출연금을 받지는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전제 사항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구매를 통해서 다른 과제에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사업에 사용하든 상관은 없지만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복으로 해서 A 과제, B 과제에서 계속 그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구입하는 데이터는 수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건가요? 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수요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공급 기업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구매를 한다면 당연히 공급 기업이 이제 구매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걸 좀 팔아보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뒤에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저희 수요 기업이 좋은 솔루션이 있고요. 저희 수요 기업이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공급 기업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을게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공급 기업이 다수의 과제를 신청할 때 과제 책임자가 동일인이어도 되나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솔루션의 성숙도가 높고 또 관리 역량이 높아서 혼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논의의 문제인 거고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느냐라는 거를 좀 검증해 보실 필요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수의 과제를 과제 책임자가 중간에 이제 퇴사하거나 해서 혼자서 막 여러 개를 관리하다가 과제 결과가 좀 안 좋았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 점은 워낙 그 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떨 거다라는 건 예상할 수 없지만 수행 역량이 어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공급 기업 풀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홈페이지에 업로드돼 있는 그 공급 기업은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신규로 이제 신청을 하신 공급 기업이 내가 신청이 됐는지도 궁금하시겠지만 이 오픈이 되어야 수요 기업과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급 기업으로 신규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일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공급 기업 풀을 업데이트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기간을 줄여서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공급 기업에 신청하는 기업도 저희 홈페이지에 공급 기업 풀에 올려진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월 14일까지죠. 지금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번 주에도 당장 이제 뭐 업로드 할 수 있고요. 이번 주말에도 다음 주에도 업로드해서 계속 올릴 수 있고요. 그렇게 계속 업로드를 하는데 1월 14일 마감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마감 시점에서는 이제 최종 공급 기업 풀을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저희 과제가 이게 R&D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급 기업이 이 솔루션이 있어야 하고 AI 솔루션 지금 개발된 AI 솔루션이 있어야 하고 그 AI 솔루션이 수요 기업의 현장에 수요 기업의 서비스에 적용이 돼서 수요 기업이 그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실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하고 끝나는 그런 과제 R&D 과제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BR&D고 실제로 서비스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 솔루션은 납품했으나 그게 써먹을 수 없는 뭐 연구만 했고 그냥 테스트만 해봤고 뭐 이런 경우는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저희가 이제 결과 평가할 때는 그 서비스 제공된 그 서비스가 그 AI 솔루션이 수요처에 적용돼서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서비스 시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시연에서 아직 저희가 서비스를 못했고요. 뭐 아직까지 뭐 연구 중이고요. 뭐 아직까지 데이터를 좀 뭐 더 보강하고 있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7개월의 기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공급 기업의 솔루션이 그 기간 내에 AI 수요처에 적용이 되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물론 바로 뭐 우리 과제 기간 내에 바로 뭐 대국민 서비스가 바로 나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요처에서 그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로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평가위원들에게 그 서비스 시연을 할 수 있을 그 정도는 되어야 저희 과제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바우처 사업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헷갈리셔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과 저희 AI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또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지원 받았던 기업은 AI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별개고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작년에 뭐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올해 저희 AI 바우처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동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겠죠. 뭐 22년도에 뭐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신청하고 저희 AI 바우처 사업도 신청하고 동시에도 가능하고 전년도에 지원 받았던 기업이 또 저희 AI 바우처에 데이터에서 AI 바우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예, 좀 사업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솔루션 테스트 결과서 가점은 제3의 결과서만 가점 대상인가요? 그런 거죠. 그 우선은 셀프로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 제3자가 테스트한 결과서여야 된다라는 전제 사항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에서 득점을 하려면 사실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솔루션을 뭐 낸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받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과제가 중도 해지나 뭐 중단되면 차년도에 재신청은 기본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본인의 규칙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내 잘못은 없고 100% 참여했었던 기업이 다른 기업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재 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이 좀 불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화장품 관련돼서 이렇게 피부 클리닉 AI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화장품 비용을 좀 주세요라든지 공장에서 데이터 센서를 이렇게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센서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불허입니다. 개발 환경에 관련해서 클라우드 임차만 인정 항목이고 이런저런 뭐 재료비나 어떤 하드웨어 구매 예전에 뭐 지원 과제 중에서 뭐 키오스크 비용이 그 대다수인데 키오스크 비용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거 다 불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좀 모호한데 아마도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뭐 고도화라는 이름 붙이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 과제로 해서 동일 수요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상태에서 또 동일한 내용 고도화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지원하시면 이거는 이제 지원받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요 기업 현장 실사가 있냐라는 질문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으나 중간 점검과 같은 그 정기 점검 또 사유가 있다 그러면 현장 실사 가능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반 분야 지원 시 반드시 의료 분야 사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자유공모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야에서는 분야 제한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다만 물론 뭐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과제를 제안해서는 곤란하겠고, 그런 과제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하거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자유 분야로 자유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공급기업 풀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좀 바로 볼 수 있나요? 뭐 언제 공개가 되나요? 라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신청 물량 또는 수량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이제 선정 여부라든지 또는 선정 결과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그 매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매출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나요?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고 저희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한 금액으로 수요 기업이 새로운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 솔루션을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이제 목표이고, 그것이 이제 잘 돼서 그 수요 기업이 성장하고 또 공급 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가장 베스트하지만, 반드시 그 매출이 사업 기간 내에 발생해야 되느냐? 그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 안에, 사업 기간 안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우수한 성과로 저희가 이제 더욱더 앞으로 더 큰 지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과제 기간 내에는 솔루션이 안전하게 탑재가 되고 그게 서비스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발생하면 아주 우수한 과제, 그리고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둘 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기업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기본 매출이라는 게 있고, 그 기본 매출, 공급 기업의 기본 매출이 있고 수요 기업의 성과 매출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급 기업의 기본 매출은 뭐냐면요, 공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수요처에 납품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저희 정부가 부담을 하고, 부가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요 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이 유의할 점은 우리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차가 좀 있지만 뭐 공급 기업에게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가세가 세금이 0이라는 거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기업은 수천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 기업이 부가세 환급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아닐 경우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지만 부가세를 뭐 적어도 뭐 과제 금액이 뭐 3억이면은 뭐 10% 3천만 원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뭐 2억이면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여력이 되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부가세를 환급받죠. 다만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서 이제 환급받는 때까지의 시차가 많은 기업도 있고 뭐 적은 기업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시차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업의 부가세를 돌려받는지 안 돌려받는지가 수천만 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차후에 지원받은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예, 아니죠. 예, 성과를 많이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환급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세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반환되고 이제 부가세를 환수하는 경우는 있으나 갚아야 되는 이제 사업은 아니죠.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가공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가공 기업이었죠. 그런데 올해 AI 바우처의 수요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하고는 저희가 중복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저희 과제에 좀 뭐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솔루션을 수요 기업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현장의 니즈가 있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웹화면 개발이나 앱 개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AI에 대한 모델 개발이나 솔루션 개발하고는 이제 좀 동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과제를 보니까 100% 인건비로 제안하셨어요. 100%.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내용 보니까 AI 솔루션에 대한 내용은 AI 모델이니 뭐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냥 앱 개발하고요, 웹 개발하고요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해 주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AI의 솔루션과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제 그 AI 솔루션이 돌아가기 위한 최소의 비용, 그리고 AI 솔루션 비용 내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뭔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앱 개발과 앱 개발이 메인이 되는 과제로 제안하시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거 돼요 안 돼요라기보다는 솔루션에 맞게 대다수의 비용이 집행됐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데이터 수집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공급기업이 데이터를 구매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기업에서 집행해도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급기업이 데이터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하는 주체인 거는 맞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고문을 보면 지원비 항목이 있는데 수요기업인 경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용처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예, 뭐 전문가 자문도 필요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필요한 돈이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 이제 AI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공급기업만 지원한다라는 사항을 공만에서의 내용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기업은 현물 부담이나 현금 부담을 지는 것이고, 비용을 뭔가 사용하거나 또는 집행하는 주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약품 개발 벤처 수요 기관이고 개발 벤처 수요 기관이고 공급업체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약물 스크리닝을 하려고 하는데 BR&D면 수요 기관에 적절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아무 관계 없는 수요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이제 최종 사용자도 수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간 공급 기업 같은 경우도 수요 기업이 또 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R&D냐 BR&D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R&D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그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목 자체가 인정 항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의 연간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다고 할까요?
대신에 이제 기술료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의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사업적 특성이 다른 부분인 거고 이게 어떤 업체가 어떤 업태나 업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R&D고 B&D고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씀이고 다만 과제 선정 시에 연간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제 선택 시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실제 매출액도 저희가 이제 성과를 낼 때는 연간 매출 자체를 발생을 우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타 업체에서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가 있는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다르면 같은 과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사업 담당자들에게 좀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셔야 답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는 수요하고 공급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공급 기업으로 들어왔지만 내년에 수요 기업으로 들어오겠다. 가능하죠. 예, 그건 가능한데 올해 뭐 수요도 해보고 공급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수요도 해보고 싶고 공급도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로만 넣거나 공급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수요로도 한 개 과제, 공급으로도 한 개 과제를 넣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후순위로 신청한 과제가 자동으로 탈락되고 선순위로는 첫 번째 넣은 그 과제 하나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공모 안내서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가세 부분에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가세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AI 솔루션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 아니면 인건비를 포함한 정부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도 마찬가지죠. 뭐 솔루션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체 인건비 포함한 전체 정부 출연금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그 같은 말인데요. 공급기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정부에서 받은 현금 지원비 3억이라고 하면 만약에 3억과 민간에서 매칭한 뭐 예를 들어서 750만 원 정도를 매칭했다고 했을 때 750만 원을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통장에 넣어주죠. 지급하죠. 정부는 공급기업 통장에 뭐 3억 원을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3억 750만 원이 될 텐데 이 3억 750만 원에 대해서 모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공급기업은 3억 750만 원짜리 한 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5천만 원씩 여러 번에 나눠서 발행하셔도 되지만 나눠서 발행해도 되고 뭐 이렇게 가능하지만 3억 750만 원이라는 전체 현금 사업비 공급기업이 받은 전체 현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요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억 750만 원이니까 이제 3,075만 원에 대해서 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3천만 원 정도의 부가세지만 납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못 받는 기업은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대학이 수요처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과제. 대학은 뭐 이제 뭐 비영리 기관이라서 뭐 대학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아직은 저희가 뭐 검토는 좀 했으나 지자체, 대학 뭐 이런 그 기업이 아닌 기관은 병원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이런 기관은 저희가 수요처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대학은 어렵다. 그 저희 과제 사업 참여에 그리고 뭐 3억이 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최대 3억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3억을 넘는 과제는 없죠. 다만 3억을 신청하셨다고 해서 뭐 3억을 다 지원받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을 솔루션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적정히 하셔서 어떤 과제는 뭐 2억 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최대 금액이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은 넘을 수 없고
3억 원 이하로는 다양한 금액들이 저희가 협약 금액으로 작년에도 뭐 2억짜리 협약 과제도 있었고, 뭐 2억 5천짜리 협약 과제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해도 되나요? 공급 기업에게 또 하드웨어를 제공해도 되나요? 해야죠. 이거는 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해야죠. 그래야 공급 기업이 그 수요 기업에 맞춰서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고, 또 하드웨어도 사실은 뭐 수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에 또 공급 기업 솔루션이 이렇게 장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요 기업이 얼마든지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이런 건 뭐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저희 과제를 성공시키는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답변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후 답변이 필요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그 대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사업 담당자들이 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그 영상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좀 게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